분명 고단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 햇빛을 받으며 곤히 잠든 부부의 모습은 너무도 평온해 보이고 잠자는 숨소리가 들리는 듯해. 이 그림은 장 프랑수와 밀레의 낮잠이라는 그림이야. 맞아, 밀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줍기의 그 화가야. 그는 농촌 풍경을 주제로 주로 소박한 농부들의 일상을 그렸지. 낮잠이라는 그림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그림을 후대의 유명한 화가가 따라 그렸기 때문이야. 바로 인상파 화가 고흐인데 화풍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이 그렸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황금빛과 채도 높은 파란색으로 표현했지. 고흐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기 유명 화가들이 밀레의 이 그림에 매료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림 속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중의 의미가 보여진다는 점이었어. 그리고 이건 밀레 그림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고흐는 밀레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그림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를 자신의 영혼의 스승이며 예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해. 그런데 그림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 고흐 그림의 좌우가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왜일까? 고흐가 본 작품은 밀레의 원화를 본 것이 아니고 아드리아 라비에유라는 작가가 판화로 제작한 작품을 보고 그렸다고 하는데 판화의 특성상 당연히 좌우가 바뀌어 있었고 고흐는 이를 그대로 보고 그려서 좌우가 바뀌게 된 거지. 만종이라는 이 그림은 밀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종은 저녁 때 절이나 교회 등에서 치는 종을 뜻하고 원 제목은 랑젤리스이고 프랑스어로 삼종 기도를 말하는 거야. 이것은 성당이나 수도원 등에서 하루에 3번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위해 기도를 바치는 것을 뜻하는데 이 그림은 해가 지는 저녁 무렵 한 남자와 여자가 삼종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지. 그런데 왜 제목이 만종일까? 이 작품은 일본을 통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일본은 카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0.3% 밖에 되지 않아서 삼종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임의로 만종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거야. 아무튼 이 아름다운 그림의 분위기는 전체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지의 경계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넓고 광활한 자연 한가운데 기도를 올리는 부부의 엄숙한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모습이지.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빛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진지한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어. 밀레의 말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에서 일하다가도 종이 울리면 일을 멈추고 죽은 가엾은 이들을 위해 삼종 기도를 드리는 것을 늘 봐왔다고 해. 그리고 그 추억을 이 그림으로 그린 거지. 그런데 일명 감자바구니 논란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해. 1932년 한 정신 이상자가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이 그림을 칼로 찢는 사고가 나는데 미술관에서는 복원 작업을 위해 X선 촬영을 하게 되고 그 감자바구니가 칠해진 부분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 밑그림이 발견된 거야. 그리고 사실은 감자바구니가 아니고 아기의 관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지. 기존의 종교적 경건함과 농촌의 순박한 삶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후에는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전하고자 했던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지. 그림에서 슬픔과 불안이 느껴지고 황혼역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의견과 아니다, 밀레의 할머니에 대한 회고가 있지 않냐, 아기를 밭에 묻겠느냐라는 등의 반대 의견도 많아. 결국 1963년 루브르 박물관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게 돼. 그리고 결론은 아기의 관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감자바구니를 그리기 전 구도를 잡기 위해 그렸던 스케치만이 있을 뿐이었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아기의 장례식 장면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곤 하지. 또 한 가지 이 작품은 19세기 작품 중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 만종은 미국의 작가이자 아트 컬렉터인 토마스 골드 애플턴이 파리에 머물면서 주문했던 작품인데 완성될 즈음 그가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작품 수령이 어려워지고 얼마 뒤 벨기에 출신의 풍경화가인 빅토르드 파블레가 1000프랑에 구매를 하게 돼. 그 이후 작품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경매와 판매가 더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1890년 프랑스의 사업가이자 아트 컬렉터인 알프레드 쇼샤르에게 무려 75만 프랑, 약 100억 원의 작품이 판매가 되는 거야. 즉, 첫 거래 후 30년 만에 작품 가격이 750배가 되었고 밀레의 작품 중 가장 비싼 그림이며 19세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하게 돼. 그런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밀레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 후였고 당시 유족들은 빈곤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어.
그저 운과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들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던 프랑스인들은 화가와 그 유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즉 추급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화가의 작품이 판매된 후 사후에 수입이 보장되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작곡가들은 작품 탄생 후 인세나 저작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과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화가는 작품을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 그래서 처음 판매되고 새롭게 재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작가나 상속권이 있는 유족에게 양도하도록 한 거지. 세계적으로 현재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는 82개국에 이르고,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3년 뒤에 추급권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고 해. 밀레는 1850년 살롱전에서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보수, 진보 양쪽의 많은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어. 그저 씨를 뿌리면서 걸음을 내딛는 농민을 그렸는데 왜 논쟁이 되었을까? 밀레는 인물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고 배경 또한 명확히 드러내지 않게 그렸어. 그림의 초점은 오로지 일을 하고 있다 에 맞춰져 있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하는 농부의 노동이 주제가 되는 건데, 그 노동의 이미지를 웅장한 느낌으로 보이게 한 거지. 글이 크지 않은 밀레 그림에서 인물이 커 보이는 이유는 인물과 배경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레는 세부 묘사 대신 인물을 커다란 덩어리처럼 보이게 했고, 이런 소수의 인물을 단순화된 공간의 전면에 배치하여 장엄함을 느끼게 한 거지. 그래서 보수파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당연히 불편했을 거야. 거칠고 이상화되지 않은 거대한 농부가 신이나 역사적 인물을 그리는 스케일로 그려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프랑스 2월 혁명 이후에 진보적 성향의 비평가에게는 평범한 사람이 예술의 주제가 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변화의 신호라고 해석했지. 그리고 7년 후 그 유명한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도 역시 인물의 얼굴보다는 일하는 농부의 일 그 자체로 보여져. 그리고 이 인물들의 자세는 자연스러운 듯 하나 시간이 멈춘 듯 보이고, 조각품을 보듯 육중하고 무거운 정지된 인물로 보여지지. 밀레는 농촌의 삶을 관찰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그리지는 않았다고 해. 대부분의 작품은 스케치에서 완성까지 작업실 안에서 이루어졌고, 수많은 밑그림을 통해 인물 배치, 동작 등을 구상했어. 밀레의 농부들은 체격도 나이도 거의 비슷해 보이고, 농부의 의상, 예를 들면 두건의 파랑, 빨강, 노랑과 같은 색을 주로 썼고, 계절에 관계없이 비슷한 복장을 한 농부를 그렸어. 이것은 그 당시의 농부가 아니라 농부의 전형을 그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어. 그림 속에서는 그들의 노동과 피로, 가난, 체념을 알 수는 있지만, 밀레는 그들의 노동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표현한 거야. 어떤 평론가는 그림 속 여인들이 거만해 보인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 1857년 이 작품을 파리살롱에 발표했을 때 이 그림 역시 주 고객층인 부르주아와 지주 계급들은 그림의 내용이 농부들의 힘든 일상과 노동 착취임을 간파하고 사회주의적인 표현이라며 많은 비난을 하기도 했어. 언뜻 보면 평화로운 시골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림 속에서 프랑스의 사회 계급을 알 수 있었거든. 새 여인들 뒤로 보이는 말을 탄 사람들은 이들을 감시하는 자들과 토지주들, 즉 지배계층이고, 진짜 곡식은 다 수확하고 남겨진 이삭을 줍는 농부는 하층 계급인 거지. 그림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현실이 정확한 이삭 줍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당시 이 그림에 그려진 사회적 진실은 파리 화단의 논쟁거리였던 거지.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정치적으로 몰아세우기도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 그는 다만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낸 거지. 밀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고백하건대 만약 당신이 나를 사회주의자라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실로 말하자면 농부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네. 나 역시 농부이고 나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이니까. 또한 농부 그림은 전통적인 회화의 분류로는 풍속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풍속화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으로 장르화나 역사화에 비해서 그 격이 낮은 것으로 여겨졌고, 그 분위기 또한 종교나 신화의 주제로 한 장엄함과는 거리가 멀었지. 하지만 밀레는 일 노동 자체를 종교성을 가진 존엄한 가치로 만든 거야. 이것은 앞서 말한 1859년 만종과 낮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밀레에게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는 그의 그림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 말년의 밀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화도 그렸는데, 이건 봄이라는 작품이야. 밀레는 사실주의 화가였는데 이 그림은 마치 인상주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해.
왜냐하면 밀레는 자연을 성실하게 관찰하는 것을 즐겼는데 이 그림에서 그는 신선한 색채들을 통해 소나기가 지나간 듯 보이는 하늘색과 무지개, 그 찰나의 순간을 성실하고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으려고 했지. 그래서 자연이 보여주는 어둠과 그림자, 그리고 어느 순간 보여지는 빛들을 표현하고자 했어. 또한 분할된 붓터치를 이용하여 녹색의 톤들과 나무에 만개한 꽃의 표현을 극대화했지. 이것은 인상주의의 순간의 빛을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그리려 했던 것과 색채 분할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인상파 화가 모네, 시슬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쇠라와 반 고흐의 깊은 사랑을 받았지. 이 그림의 제작 배경은 목화 공장을 운영하던 프레데릭 하트만이라는 사업가가 자신이 후원하던 화가 테오도르 루소에게 사계를 주제로 한 그림을 부탁했는데 루소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1867년 사망하게 되거든.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밀레에게 사계를 완성해 줄 것을 부탁했어. 그래서 친구 루소 대신 완성하게 된 작품이지. 이 작품은 사계 중에서 봄을 그린 것인데 그럼 여름, 가을, 겨울은 무엇일까? 여름은 미를 타작하는 사람들, 가을은 건초더미이고 겨울은 고독한 것. 겨울은 미완성인 채로 밀레는 사망하게 되었지. 이 그림 역시 말년의 작품인데 밀레가 죽기 1년 전 그린 작품이지. 이 그림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을 소재로 한 작품이야. 그 당시 비둘기를 잡는 모습인데 횃불의 빛으로 비둘기의 눈을 멀게 하고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비둘기를 몽둥이 같은 것으로 때려잡았다고 해. 그림 속에서 한 명은 밝은 빛을 밝히고 있고 옆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두 사람은 바닥으로 떨어진 비둘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야. 내용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주제이지만 밀레의 비표현과 구도는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환상적으로 보여지지. 비둘기를 묘사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형상화를 시킴으로써 빛을 더욱 황홀하게 만들었어. 이전의 그림과는 매우 달라 보이는 그림이야. 밀레는 그림 속에서 모질고 힘든 삶의 모습을 아주 담담히 그리면서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새들이 된 것 같다는 평도 있어. 밀레의 그림 중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강렬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 밀레는 1814년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그레비라그에서 팔남매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성장했지. 그리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는 미술 공부를 시작하게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에게 화가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해준 건 할머니였어. 그 후로 장학금을 받아 파리로 진출하게 되어 에콜 부자르에서 폴 들라로슈의 제자가 되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푸생의 작품 등을 연구하게 돼. 1840년 그의 첫 초상화가 살롱에 전시가 된 후 초상화가로 개업을 하고 그의 첫 아내 폴린 비르지니 오노와 결혼을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아내가 결핵에 걸려 약값을 벌기 위해 간판 누드화까지 그리곤 했어.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사망하고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해. 몇 해가 지나고 카페 여종업원이었던 두 번째 부인 카트린느 르메르와 만나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 둘 사이에 자식 9명을 낳아 키웠어.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아이가 7이었다고 하고 이 그림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의 그림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해. 1848년 키즈라는 사람들로 살롱에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년 후엔 바르비종에 정착해서 직접 농사일을 하며 그림을 그렸지. 보통 밀레를 바르비종파 화가라고 하는데 바르비종파는 무엇일까? 19세기 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꾸밈없이 그려내는 일군의 화가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 주변의 풍경을 즐겨 그렸고 또 그 부근의 마을 바르비종에 주로 머물러 있다고 하여 그들을 퐁텐블로파 또는 바르비종파라고 불렀어. 대표적인 화가로는 테오도르 루소, 카미오 코로, 줄 디프레 등이 있고 당연히 밀레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사실 밀레가 바르비종에 오게 된 계기는 극심한 경제난과 1849년 파리에 창궐한 콜레라를 피해서 절친이었던 루소의 도움을 받으러 간 것이었어. 루소는 밀레의 절친으로 그들의 깊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작품이 팔리지 않아 힘들어하던 밀레의 사정을 아는 루소는 화랑에서 그의 그림에 관심이 있어 구매하는 것처럼 말하고 루소가 300프랑을 밀레에게 건네주었다고 해.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의 침실에 걸려있던 자신의 작품을 목격하고 밀레는 친구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했다고 해. 나중에 루소가 몸이 쇠약해지며 친구 밀레가 보는 앞에서 1867년 생을 마감하게 되고 밀레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루소의 병든 아내와 가족들을 돌봤다고 해. 그리고 밀레는 숨을 거둘 때 루소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여 지금 그들의 묘는 바르비종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혀있지. 아무튼 바르비종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지만 밀레에게 바르비종에서의 삶은 진정한 화가로서의 생애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1857년 이삭 줍는 여인들로 살롱전에 출품하고 이로 인해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림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후에 만종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고 밀레는 드디어 승승장구하게 돼. 말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1868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고 1870년에는 살롱의 심사위원으로 채택이 되기도 해. 상업적 성공과 많은 그림 의뢰를 받고 작품 활동을 했지만 가난할 때 얻은 결핵이 원인이 되어 1875년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 그는 애초부터 타고난 농민의 화가였어. 밀레를 다른 바르비종파 화가들처럼 순수한 풍경화가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사실 그의 전원 풍경에는 항상 일하는 농부들이 등장하고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일상적인 농부의 생활 전경을 밀레는 깊은 인간적인 공감과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표현했지. 그의 그림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거니와 그의 궁극의 목적은 오직 가난한 농민들의 삶에 진실된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살롱전이 뭐야? 그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파리 살롱전의 작품을 출품했다는 둥 살롱전에서의 입선은 화가로서의 성공의 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어. 그런데 도대체 살롱전은 무엇이길래 화가들이 그렇게 난리였을까? 그 시작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바로크 미술이 프랑스로 중심축이 이동이 되는데 이때 루이 14세는 1648년 절대왕정을 홍보할 미술가를 양성코자 왕실미술학교 회화조각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돼. 이 왕립미술학교가 개최한 첫 미술 전시회가 루브르 궁전의 살롱 카레에서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살롱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지. 살롱 전시회는 점차적으로 대중화되었고 이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화가로서의 영광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어. 프랑스 혁명 후 살롱전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가 오면서 보다 많은 작품들과 화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이러한 살롱전은 현재 미술 전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안녕.